반갑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동영상으로 촬영되는 강연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촬영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 또 그게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이제 오해를 받게끔 하는 어떤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부담감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유포가 돼버리면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다른 자리에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똑같은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하고 다닌다는 얘기,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자존심 상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실은. 좀 떨리기도 해요, 지금 실은. 떨리기도 하고.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초반에 처음에 생각했던 얘기를 지금 잠깐 까먹어가지고.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일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인데 어제 이제 날을 샜어요. 날을 세고 왜냐하면 내일 재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을 샜는데 항상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임박해가지고 일을 하는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그게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미리 차분히 그냥 준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이렇게 임박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꼭 임박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어떤 성과물의 어떤 질이 떨어지는 건 결코 또 아니거든요. 또 제가 진행했던 여러 재심 사건들이 다 늘 이랬었습니다. 저는 오늘 나만의 길 위에 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길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요. 또 제가 또 의도하지 않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 길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밤을 샜다고 하는데 잠은 얼마나 잤냐? 1시간 반 잤는데요. 근데 피부가 좋다. 그건 타고난 겁니다. 저는 이렇듯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을 것 같은 외모와 달리 그 해남 땅끝마을 아세요? 해남 땅끝마을에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 가야 하는 노하도라는 섬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목포대학교 전자공학과를 1학년 1학기를 마친 게 전부입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 갔는데 군대 제대 후에 복학을 하지 않고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5년 동안 공부했고요. 정말 운이 좋아서 1점 차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기본이 있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공부만 했을 것 같죠? 또 놀라시겠지만 양옆에 서 있는 사람들도 고등학교 1학년 맞습니다. 공부를 잘 하지 않고 정말 놀러 다니고 사고 치고 다니고 방황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진 속으로 확인되는 이 제 모습은 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면 성실하나 준법성이 요구된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법과 정의를 얘기하고 다니는 몇 안 되는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인데 고3 때 평가가 이랬었습니다. 이게 1990년대 초반의 제 모습인데 한 5년이 지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모범 국선 대리인상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다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방황하고 다니고 사고치고 다녔지만 그 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또 변호사가 돼서는 또 모범적인 변호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상도 받았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먼저 왜 사법시험을 보게, 왜 사법, 죄송합니다. 단어가 선택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된 어떤 계기가 뭐냐? 무슨 생각을 갖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냐? 저는 보통 사법시험 합격 수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판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돼서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싶다. 또 때로는 정의로운 검사가 돼가지고 그 비리 정치나 어떤 조폭들을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이나 정의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정말 정의로운 목적이나 동기와 전혀 무관한 생각을 갖고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이렇게 아무런 어떤 노력 없이 보내다 보니까 중학교 때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이 저보다 더 나은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에 가 있고. 저는 그게 자존심 상했습니다, 실은. 한번 뒤집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고시를 준비하게 됐고요. 또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동기인 것 같긴 하지만요. 또 부끄럽기도 하고 좀 창피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이게 머리가 좀 일찍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부는 날 싫고 비 오는 날 싫고 막 그랬었어요.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관리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머리를 그냥 짧게 밀어버리자.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5년 동안 머리를 짧게 깎고 살았습니다. 근데 머리를 짧게 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공부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았고 또 길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고시를 그래서 했던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동기거든요. 사법시험 왜 준비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 한번 뒤집어 봐야죠 인생. 그리고 또 머리가 없으니까 좀 짧게 깎고 있어 보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사법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비아냥될 수도 있는데, 지금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어떤 법조인이 되어 있고 나름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동기나 목적으로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몇몇은 지금 또 감옥에 가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럴듯한 동기나 목적을 갖고 뭔가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저같이 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동기로 뭔가를 시작하는 것도 때론 의미 있을 수 있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목적이나 그럴듯한 동기나 목적을 찾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법시험 준비를 24살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고시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고시 중에서 행시, 외시, 사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사시를 선택했냐? 주변에 행시, 외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행히 군대 한 달 고참이 사시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사시를 그래서 공부했던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는 있지만 군대 선임 따라서 고시 공부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보셨죠? 제가 그 첫 사례예요. 군대 선임이 사시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거고, 군대 선임이 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하는 바람에 저도 영어를 선택하지 않고 일본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를 정말 몰라요. 작년에는 시원스쿨 갔다가 중간에 그만뒀고 올해는 야나도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형편없는 어떤 동기와 정말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했던 건데 지금 정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 꼭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정의로운 법조인상을 꿈꾸면서 꼭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전문 변호사 이런저런 전문 변호사 많잖아요. 특허 전문 변호사, 조세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 어떤 여러 뽀대나는 소위 말하는 폼나는 전문 변호사가 많은데 재심 전문 변호사 왠지 폼도 안 나고
돈도 안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재심 전문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전혀 바라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재심 사건은 우리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도 그렇게 공부하는 분야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사법연수원에서 대학과 유사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사법연수원에서 재심 사건이 형사 사건이거든요. 형사 변호 실무 성적이 D였어요. F는 안 주거든요. 이 형사 사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질도 부족했는데 지금은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이게 저를 이렇게 만들었던, 제가 지금 이렇게 형사 변호사 실무 D를 받았고 기본적인 자질도 부족했고 재심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지도 않았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재심 사건을 주로 하는, 형사 사건을 잘하는 변호사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섬에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섬 출신이에요. 저는 변호사 개업만 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섬 출신 향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섬 출신 동문들도 많았고 또 저희 친척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제 잠재적 고객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또 이 사람들이 주변의 사건을 많이 소개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착각이었던 거죠.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저한테 사건을 맡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선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다 보니 국선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국선 사건을 하다 보니 이렇게 계속 국선만 하고 살 수는 없고 내가 반드시 의미 있는 사건 잘 처리해가지고 능력 있는 변호사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겼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 편견 속에서 상처받다가 내가 이 편견을 극복해야 되겠다,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사건을 만났고, 제가 그 의미 있는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하다 보니 또 언론을 통해서 소개됐고 알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의 첫 재심 사건은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국선 사건으로 맡았거든요. 이 사건은 2007년 5월 14일,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발생했던 상해 치사 사건이었습니다. 2007년 5월 14일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던 것이고, 그 여자아이를 죽였다는 이유로 당시에 2명의 노숙인과 5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잡혀가서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 자백을 했었습니다. 그 자백 때문에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동안 옥살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이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그 가출 청소년 중에 한 아이가 자신을 돌봐줬던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보낸 편지를 보면, 서두를 보면은 크크크크 또 이렇게 계절 인사까지 해가면서 뭔가 좀 가벼워 보이는 어떤 편지이긴 하지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저희가 아무리 가출해서 훔치고 어쩌다 싸우고 그러지만 양아치처럼 살았지만, 저희가 정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겠지만 선생님만은 저희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신의 어떤 절박한 상황을 드러내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제게는 아주 정말 억울할 수 있겠구나, 정말 이 사건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편지가 제게 의미로 다가온 데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똑같이 가출하고 방황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방황하고 다녔던 아이들의 어떤 심정을 그래도 제 경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편지가 제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 과거의 경험이 이 사건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바라보게끔 만들었던 것 같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했고, 이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돼버린 거죠. 어떤 과거의 어떤 슬픈 경험이나 아픈 경험이 꼭 그게 어떤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슬픈 경험과 아픈 경험이 또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는 어떤 사건을 맡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어떤 성장의 근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떤 사건을 맡게 됐냐면은, 재생해 주십시오. 저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지금 이 영상은 영화 자백이라는 그 다큐 영화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그 재심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간첩 사건을 변호했었거든요. 이 북한 이탈 주민 간첩 사건에 대한 변호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간첩의 어떤 공소 사실 자체가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거 검증이 쉽지 않거든요. 북한에 가가지고 정말 지령 내렸냐라고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변호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를 저 혼자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상 속에는 저 혼자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함께 변호했던 다른 사람들은 양 옆에 섰거든요. 저는 혼자 뒤에 서 있었고, 어디 가서나 자신의 길을 알고 자신만의 길과 자신만의 위치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남들 하듯이 양옆에 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 혼자 뒤에 서 있다가 얼마나 이렇게 무게감 있게 영화 자백이라는 영화에 또 비중감 있게 등장했어요. 대사도 없이. 이 탈북민 간첩 사건을 하면서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PD분을 또 알게 됐고, 그 PD분을 통해서 다음 장이요. 무기수 간첩, 죄송합니다. 그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이 사건 재심 개시 결정 제가 이끌어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또 저는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던 약촌오리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고요. 그리고 3대 나라 스포 사건이라는 또 지적 장애를 갖고 있던 그 미성년자의 그 재심을 맡게 됐던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재심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런 사건들을 갖다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한 사건을 하니까 또 다음 사건이 나타났고, 그 다음 사건을 하다 보니까 또 다음 사건이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이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내다 보니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또 영화의 실존 인물이 돼버린 겁니다. 영화에서 변호사를 너무 정의롭게 그려놨잖아요, 또. 그래서 그게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내년에는 또 드라마가 또 만들어집니다. 또 드라마의 실존 인물이 돼요. 앞으로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정의롭게 살아야 될까? 그게 내가 좀 큰 과제의 지금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분 바로 뒤에 지금 서 있는 분, 이분이 지금 시선을 보세요. 촬영을 하는 카메라를 향하지 못하고 지금 약간 위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는 자신을 촬영하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시선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 살인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받은 분입니다. 21년 넘게 옥살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재심 사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재생 좀 해주십시오. 21년 5개월 20일 모든 거다 해버렸죠. 우리가 하면 잘 불행된 문화 사건입니다. 무죄 확실. 진실을 꼭 밝혀줄 겁니다. 엉궁동 살인사건,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밋밋한데요. 그 당시는 낙동강변 인조 강간 살인사건,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 아주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제가 그 변호인을 맡았었는데 저는 그분들의 무죄를 확신했었는데,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분들이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게 제게는 제 변호사 평생을 통해서 가장 한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우리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맡으셨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루지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다 하지 못한 무죄
무죄를 선고받는 일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꼭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편집을 기가 막히게 잘했죠. 그리고 오늘 영상 2개 지금 PPT 안에 들어있는데 앞선 영상에 저기 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PPT를 오늘 오후 12시 다 돼서 보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검을 할 시간을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그 PPT 안에 영상 2개가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안에 있는 분들이. 이건 철저하게 제 실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대통령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건, 대통령이 변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변호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자기 한이 남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상 속에서 박준영 변호사 2번이나 언급하고 있고 그 앞에 꼭 우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지금요. 제가 이 사건 재심 통해서 무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청와대에서 불러주겠죠. 적어도 밥이라도 함께 하자. 재심 보면서 덕담으로 건넨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자료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제가 하지 못한 그분들이 무죄 선고받는 일을 박준영 변호사가 꼭 해내리라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대통령의 왼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사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살인 누명을 쓴 사건이에요. 공익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 변호하는 거 공익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공익적인 변호를 하면서 저는 청와대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이 한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하지만 공익적인 사건을 함에 있어서 꼭 공익적인 목적이나 동기만 얘기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목적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사적인 목적을 저는 얘기하고 다닙니다. 남들은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이건 난 남들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걸 얘기하고 다니는 게 너무나 저는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야, 박 변호사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랑 별 다를 바 없는 또 속물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나랑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나도 비슷한 상황에서 용기 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실천의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영리하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또 이게 먹히니까 많이 웃잖아요. 또 이 사건 정의롭게 해결하면 또 공익적인 어떤 의미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억울한 일 정말 많은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이 능력 있는 변호사였을 거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능력 있는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서 변호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인 누명을 쓸 수 있어?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3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재심 통해서 무죄 받으면 내 주변의 어떤 억울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갖게 돼요. 강연 3분 지나버렸어요. 제 시간에 끝내는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목 나만의 길 위에 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꼭 그럴듯한 목적이나 동기를 갖고 뭔가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 저같이 그 머리숱 없어가지고 머리 빡빡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려고 사법시험 준비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이고, 곧 그 군대 한 달 고참 따라가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이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뭐 그렇게 허량한 동기로 할 수가 있냐라고 비아냥될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런 동기로 시작했고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 나만의 길을 택하고 그냥 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게 시작해도 상관없다. 늦게 시작해도 얼마든지 의미를 과정 속에서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재심 사건을 하려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자질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나름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내 편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던 어떤 그런 과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제게 다가왔던 여러 가지 운명적인 사건들이 제 어떤 슬픈 경험 때문에 제게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위치에 지금 제 위치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들 힘냅시다. 그리고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